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지금은 글로벌 시대 지글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국제적으로 토크 가능한 두 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만 잘하면 돼요. 저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묻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에게. 네. 아니요. 저희 김종대 의원한테는 별 기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런 멘트 좋아요. 네. 별 기대 없어요. 워낙 잘하시니까. 네. 이승원 씨한테 저희는 기대가 큽니다. 나토 정상회의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좀 생소합니다. 우리하고 나토는 좀 멀잖아요.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참석도 회원국의 자격이 아니라 네. 창왕, 그러니까 옵저버의 자격으로 가는 거지. 네. 이것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참석할 일도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가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가요. 네. 이렇게 해서 범세계적인 어떤 회의 공동체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더 규탄하고 힘을 모으자. 아마도 이렇게 좀 붐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그럼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나토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우회 지원, 물밑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들,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상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국가들을 유럽 중심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터키도 약간 엇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나토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라도 다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길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번에 어쨌든 한국 정상도 이제 초대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참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적으로 우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네. 국익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군대가 20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60만 군대에다가 전차를 500대, 무기도 많고요. 어떨 땐 1000대.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다 보니까 저가의 무기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무기 공여국이 지금 한국이 급격히 부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한테 무기 지금 지원하라 이런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아마 윤 대통령 입을 쳐다볼 거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고 폴란드에서 장관 왔다가 사절단 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오고 하는 게 전부 다 무기 지원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외교부 쪽을 알아봤는데 미국이 한미 관계에 관심의 90%가 무기 지원이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그냥 빠르게 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3국 수출 예컨대 캐나다나 폴란드에 수출하는 건 그나마 네.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 지원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규모와 질적으로 또 어떤 우크라이나의 직접 지원을 하기를 원하는 국제사회 여론의 압박감을 느낀다면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뭔가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상 무기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이고 준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30억 원 어치의 이제 비전투 군수물자라고 하죠. 조끼나 헬멧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방탄조끼. 했던 네, 방탄조끼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딱 거기까지 스탠스를 취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는 없고 국제적인 어떤 위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범철 국방부 네. 차관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거든요. 뭐라도 약속을 주고 약속을 받고 이런 게 거래가 돼야 될 텐데 과연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본인들이 지원을 하고 나니까 자국에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우리한테 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우회 지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얘기를 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느티나무님께서 그동안 나토에서 초대해도 전 대통령들 참여 안 한 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을 초청할 일이 없고. 그렇죠. 예, 제가 나토 그 의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옵저버 자격입니다. 네. 참관하라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신청하면 발언권은 줍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결이라든가 정식 발언이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나토는 대서양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데 아시아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우리가 유럽의 분쟁이 아시아로 이 확대되는 것을 거리를 더 왔기 때문에 나토라는 어떤 집단 안보 체제에 네.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죠.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다자기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서 보면 다자기구.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인다고 다자기구가 아니라 원래 이제 정책의 맥락상 다자기구는 뭐 유엔이나 아니면 뭐 WTO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진영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이견이 있더라도 여러 나라가 모여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나토는 정확히 얘기하면 안보 동맹체입니다. 집단 군사 동맹인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자기구에 참여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마냥 발랄하게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다 전혀 이런 말씀을 다르죠. 좀 네, 동맹과 다자는 다른데 한 가지 참고는 최근에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 그 국방장관 회담을 네네. 소집해가지고 이미 어떤 그 다자의 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어떤 그 프레임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이 거기에 화상으로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현 정부 들어와서 일단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해 놨기 때문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이미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만든 기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멀어서 이렇게 쳐다봐도 될 텐데 계속 끌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떤 비용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립을 지킵니까? 이란과 시리아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왜 우크라이나 편들었다가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면 오히려 중동의 안보 비용은 더 커지고. 아니 우리도 우리는 북한과 중국 북한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보가 민감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떤 우크라이나 유럽에서의 폭력의 파장이 우리한테 미쳐서 그것이 안보 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인도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물론 중요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 제일 목표는 여전히 북한이라는 거.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영리하게 좀 자리를 지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시네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112일 차인데요. 전쟁은 이렇게 장기전으로 돌입했어요. 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입장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 초기에는 젤렌스키더러 전쟁 같지도 않으니까 망명해라. 그 72시간 안에 함락된다. 이때는 러시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극단주의가 나타나고. 네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니까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4월부터는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해서 확전을 불사하는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이번에는 또 이번 전쟁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 거다.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라 독립과 주권을 지켜. 네. 이렇게 또 한 발 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그
장거리 그 공격 무기들이 약속한 날짜에 안 들어가고 자꾸 늦어지면서 지리멸렬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불과 이게 한 12시간 전에 뜬 뉴스인데 이제 그 다연장 로켓 같은 그 러시아군을 이렇게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무기를 보내겠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니까 밀리지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이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 회색지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기화되는 어떤 불안의 요인의 하나라고 저는 또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이제 개전됐는데 그래서 그 며칠 뒤면 정말 4개월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했고 당장 현지 시간 15일 바이든이 젤렌스키랑 한 40-5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개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 7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7조 2천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지원을 안 하자니 참 애매하고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지원하면서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 아까 그 40여 개국 우크라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그 국방장관들이 모였을 때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거나 지체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좀 결사항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딴 생각하는 서방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네. 독일도 그렇고. 네. 푸틴한테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협상으로 네. 나가야 된다 얘기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특히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서방 국가에 나오니까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워낙 그 석유나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오스틴이 한 번 더 이제 그 마음을 다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 워딩이 또 재밌어요. 오스틴은 싸우자고 했는데 이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죠.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우려사항은 이겁니다. 계속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가 들어가면 푸틴이 언제까지 이것을 용인하겠느냐. 그 다음 전쟁터가 폴란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CSIS의 보고서 그 커밍 스톱 다가오는 폭풍이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전략가들의 워게임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근데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지원을 계속 용납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길목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이 대개 3단계, 3라운드를 통해 폴란드를 압박할 것이다. 이게 지금 폴란드가 급해져서 우리한테 무기를 요청하는 배경이에요. 정말 위기인가요, 폴란드? 그러니까 확전될 우려가 지금 커졌다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 확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종결해야 된다는 게 또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과 전략, 지략과 지략이 충돌하면서 이 무기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매우 민감하고 그 곤혹스러운 측면이에요. 2186님께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 혼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최성우님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 적대 관계 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걱정이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번에요? 간접 지원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항공 무기가 들어간다. 제가 보기엔 자주포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기 그 전주에 네. 모스크바 주재 신홍철 북한 대사가 루안스크에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를 아예 대놓고 옹호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차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회의 창문을 열겠다. 예. 즉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그 결의안을 좌절시키고 네. 이런 어떤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점이 일단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구위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나토로 막 치닫고 한일 정상회담 서두르고 뭐 동맹 외교로 다 이렇게 경도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자칫 소홀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미국과 조금 더 가깝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한미 관계가 이제 군사 동맹에서 최근에는 경제 안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경제 안보 동맹. 더 나가면 이제 끝까지 가면
그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 동맹까지 가는 건데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부, 한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 방향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는 건데 가치 동맹 뭐 말은 좋은데 그게 실리 외교와 약간 어긋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순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유럽 다르고 아까 지금 러시아에 또다시 침략을 받을까 우려하는 폴란드 생각 다르고 이렇게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성환님께서 승원님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자 왔습니다. 이런 문자는 많아요. 이승원 고맙습니다. 씨한테는. 근데 김종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참 김종대 잘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공정한데요. 네, 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저기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갈까요? 이번에 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 외엔 일정이 없어요. 그래요? 이왕 유럽에 갔으면 네. 유럽 정상들하고 회의도 좀 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할 거 많거든요. 만나겠죠. 근데 바쁘대요. 전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하나 남았어요. 네. 한일 정상회담 하느냐 마냐. 네. 그런데 일본이 소극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애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애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구애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저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인수위 시절부터 그 정진석 부의장이 가서 특사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도 못 만나고 왔지만은 계속 그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뭐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그다음에 그 2020년 12월에 그 초계기하고 그 구축함 대치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 저기 외면을 해버리니까 뿌리쳐 버리니까. 지금 계속 외교가 지금 일방통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되느냐 이런 사안인데 김건희 여사가 가서 지금 정상 외교의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지금 행사가 안 나오고 오로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니까 지금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기 여사가 동반해가지고 네. 좀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뭐 거기서 영화관을 갈런지 몰라도 그 스페인 영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그거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이 한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외교라는 게 밀당이잖아요. 네. 약간 줄 듯 말 듯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밀당하고 협상하고 뭐 그런 건데 표를 다 드러내는 순간 다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유사시에 뭐 일본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굉장히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 너무 땡큐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신경전이 있었는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위안부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나 특히 이제 강제징용 유용 배상 문제 이거 해결책을 가지고 와가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에요. 네.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그 기시다 총리의 측근들 이제 인용해서 어차피 지금 한국은 뭔가 딱히 정확한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다음 달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다음 달에 선거가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 그래서 참의원 선거를 지금 놔두고 그 한국과 만나가지고 확실한 답을 얻기 전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미루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 순방했을 때도 항상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는 게 일본의 로직 같아요. 그래서 지소미아도 풀어줬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끌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일본의 지금 행태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 우리가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사실까지 다 공개하면서 그러나 생각 없다. 그러니까 땡큐가 아니라 노 땡큐예요. 네네. 지금 이런 네, 상황으로 가니까 이런 어떤 그 일방적인 어떤 그 우리의 저기 일본에 대한 러브콜이 한 번도 지금 응답을 못 받았고 거기에다가 그 한일 정상회담에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 한국 정부가 내용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국 정부 입장 바뀌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심심할 건데 한일 정상회담 할 수도 있는 건데 냉정하게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얘기하고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얘기했다. 아니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이 뭡니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의 수출 그 심의하겠다고 규제하겠다고 한 거 그걸 풀어주는 게 조건이고 이게 맞. 그래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꺼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소미아를 우리가 들고 나간 건데. 네. 근데 우리만 지금 풀어주자? 뭐 정상화하자는 그 말도 이상해요. 정상화 됐어요. 근데 뭘 또 정상화하자는 얘기인지 그거를 우리는 받는 게 없네요. 얻는 게. 의미를 모르겠다. 이게 지금 주한 일본 대사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그 뭔가 미국 일본도 우리한테 해줄 게 있고 풀어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우리가 자꾸 뭘 정상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 굴욕적이라는 표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만나자고 구애하고 있고 일본은 못 본 채 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발언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요. 지난 10일 그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회의 아마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더 전문가실 텐데 이 아시안 안보회에서도 한일 국방장관이 안 만났죠. 네, 안 만났습니다. 그 하나의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회담이 된다면 외교라는 게 항상 낮은 단계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한일 국방장관부터 만나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교환했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아예 무시하고 없앴다라는 것은 이번에 그 나토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일본의 태도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조성빈님, 윤 대통령이 이왕 참석하기로 한 만큼 정신 단디하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제 1순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유가 계속 뛰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면 갑자기 또 사우디에서도 선물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석유 증산하고 그래서 물가를 좀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달 초에 이제 오펙이라고 석유 수출국들의 모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비오펙 국가까지 합해서 한 20몇 개 국가가 이제 같이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달 초에 보도가 나온 게 다음 달과 다다음 달, 그러니까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지금 하루 생산량보다 2배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올해 이달 초가 바이든이 중동 가서 빈살만 그 왕세자를 만날까 말까 이런 이제 보도가 슬금슬금 나올 때였고 그때 네. 오펙 플러스가 딱 증산한다고 보도가 나와서 뭔가 이제 물밑으로 얘기가 되나 보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오펙 플러스 측에 증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여력이 없다고 계속 이제 배짜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했었고 처음에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우디 반체제 카쇼쿠지. 언론인 카쇼쿠지 지난 2018년 살해 당했죠. 터키에서. 그래서 대놓고 왕따 시킨다고 얘기했고 인권 문제를 엄청나게 거론해서 빈 살만 그 왕세자는 무시하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왕하고만 전화 통화하고 이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물가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8.6%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한 중순쯤에 중동에 가면서 사우디 직접 가서 그렇게 무시했던 홀드했던 왕세자를 만난다고 하니 왕세자도 어느 정도 좀 준비는 해야 될 텐데 7, 8월 넘어서 뭐 9월, 10월에도 증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기대합니다. 해봅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상황 보면 전에 베네수엘라도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그 인권이나 문제 많다고 해놓은 베네수엘라에 석유 증산이 급하다고 그때 국무장관 보낸 적이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자원 관리에서 실패하면 미국의 패권에 큰 도전이에요. 전 세계 에너지 상황을 미국이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몇 번 실패해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세계 정세가 변동이 심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찬가지인데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래가지고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30%대 지지를 해요. 네. 더 떨어질 가능성 크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 내에서의 어떤 혐오와 적대의 어떤 그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공급망의 위기가 온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정신 바싹 차려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합니다. 이름 조지프 윤으로 바꾸고 사무실 간판도 화이트하우스 2.0으로 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던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참 상대하기 쉬운 정부가 생겼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북한을 고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근데 윤석열 정부는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무조건 동맹 그다음에 어떤 그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 억제, 힘에 의한 평화 이러니까 미국 최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한의 정권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강대강을 천명한 입장입니다. 저번 중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8방 쏘면 8방 또 쏘고. 네, 그래서 대적 투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즘 북한의 말도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너무 일관되고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대강, 단순함과 단순함이 충돌하고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하나의 판이 짜졌다. 예, 그런 점에서 뭐 계속 이런 이야기는 반복될 겁니다. 2020년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대적투쟁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잠시 쉬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북한 주적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는 거고 이미 지난 2018년에 했던 그 모라토리엄을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고리가 풀린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할 의지가 있고 지금 준비도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명박 박근혜 당시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했는데 4번이 박근혜 이명박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4차례 시험. 근데 그때 충분한 말폭탄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아서 그렇게 핵실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충분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 아니죠. 위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그 어느 쪽이 됐든 핵실험과 뭐 미사일 무기 실험 이런 것들을 그 자제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가 필요한 건데 외교가 아니라 지금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워야죠. 전쟁이 나면 그냥 다 공멸입니다. 그 전에 외교력으로 그 정치력으로 좀 이 긴장을 좀 갈등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강대강으로 좀 높이기만 긴장을 고조만 시킵니다. 이근우님께서 오늘 게스트 좋고요. 깔끔합니다. 배울 게 많았어요. 저도 많았습니다. 신진선님, 김종대, 이승원, 이시화. 뭐죠? 한마디로 유약하게 귀에 꽂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처럼 공정한 진행 가능합니다. 네네. 첫 방송인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실력자들인데 참 실력자들이 또 배우겠습니다. 두 분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인데 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이승원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오셔야 되겠어요.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되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갑니다.